베르그소는 뭐냐면 언제나 사실의 선을 따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의 선을 따라간다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의심하지 않고 전제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도덕과 종교에 관해서도 인간에게 왜 도덕과 종교가 있느냐? 아니 그런 거는 그냥 있는 거야. 인간에게 이성이 있기 때문에 도덕을 지키려고 하는 거야 라든가, 인간에게는 뭔가 어떤 초월성이 있기 때문에 종교가 있는 거야 라든가, 그냥 주어진 것에서 출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베르그손 철학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발생했는가의 차원에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발생했는가를 따져갈 때 이제 거기에서 사실의 선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의 선을 따른다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당연하게 주어졌다고 그냥 전제하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들의 세계는 뭐냐면 뭐가 다 섞여 있어. 이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도 마찬가지지만 이 두 원천이라는 게 닫힘과 열림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두 개의 정서, 이제 그 정서가 하나는 지성 이하의 정서고 하나는 지성 이상의 정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정서가 같이 섞여 있어. 사회는 닫힘과 열림으로 딱 이분법화되는 게 아니라 닫힘에서 열림으로, 열림에서 또 닫힘으로의 계속 도정 중에 있는 사회 자체가 되게 불안정한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저기 동물에서부터 지성으로 분화돼 왔잖아요. 근데 지성으로 분화돼 왔다는 것이 본능이 사라졌다, 이전 것들이 다 없어지거나 이전 것들을 다 극복했다가 아니죠. 엘랑비탈은 언제나 있죠. 생명의 약동으로부터 분화가 계속 되어 오는데, 분화가 되었다 그래서 그 잠재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이 발전돼 왔다 그래서 그 지성이 분화되어 온 이전의 본능과 뒤섞여 있다, 그 본능이 사라진 지성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베르그손의 이분법은 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차원에서 이렇게 분리를 해보는 거예요. 이쪽의 극단과 저쪽의 극단. 그 두 극단을 분리하는 건 그걸로 나누기 위한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섞여 있는가. 그러니까 발생의 차원을 보게 되면 결국은 그렇게 혼합된 차원과 그 혼합된 차원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분류해낼 수 있는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르그손 철학을 생각을 하실 때 언제나 발생적 차원에서 출발을 한다. 의무와 여기에 나오는 뭐 정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도덕이라고 부르는 의무와 정의도, 의무라는 말 자체가 그냥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건 당연히 따라야 할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의무의 본질은 뭐냐? 의무는 어떤 장 속에서 그게 의무로서 발생한 것이냐? 사람들은 그걸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고대의 윤리론이나 칸트의 윤리론이나 베르그손이 보기에는 그냥 다 인간의 절대적인, 이성적인, 초월적인 차원에서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할 뿐인 거지, 그 의무 자체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원리가 뭐냐를 묻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이 지점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근원, 발생적인 근원을 통해서 도덕과 종교를 이해해 보겠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이전 것들을 쭉 따르면 결국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생명의 약동으로부터 폭발한 거잖아요. 그 생명의 약동으로부터 폭발해 나오는 그 과정에서 인간이 어떻게 이 도덕과 종교를 자기 사회의 원리로 갖게 되었는가. 지금 그런 방식으로 따져 묻는 게 이 두 원천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도덕과 종교의 원천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절대적 이성, 이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생명인 거예요. 그 원천이. 생명이고 뭐 자연이고 그게 뭐 에너지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자, 그런데 지성을 분화시켜서 인간이 이제 본능으로부터 지성이 분화되어 오면서 이렇게 쭉 진화를 해 가고 있는데,
그 지성의 작용이라는 게 어떤 한계에 부딪힌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의 역할은 뭡니까? 누차 말하지만 지성은 지금 자기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 행동의 장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 행동의 장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자신의 신체가 또 다른 신체와 관계하는 것 속에서 어떻게 가장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게 지성이죠. 그래서 지성은 우리가 실론에서 배웠지만 그런 요구에 부딪히면서 지성이 분화되어 온 거다 보니까 지성이 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공간화하고 계산하고 그다음에 지성적 인식은 뭐에 대한 인식이라고 창조적 진화에서 혹시 기억나세요? 지성적 인식은 관계에 대한 인식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하나를 행위를 통해서 해결을 했어. 그러면 이 행위를 한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유추를 하죠. A에 대해서 B를 했으니까 C에 대해서는 D를 할 수 있겠다라든지 이런 관계적 인식이야. 그래서 지성은 그런 방식으로 관계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뭘 해요? 발명을 하고 도구를 제작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베르그손이 인간을 도출해낸 게 이제 인간은 그래서 호모 파베르라고 도구적 인간. 이 도구적인 인간이라는 게 지성의 기능하고 연관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인간은 자신의 진화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인간이 부딪히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 베르그손이 자기 시대에 부딪힌 그런 뭐 야만성, 공격성 이런 거기도 하겠지. 그러니까 도대체 지성은 지성 자신의 한계지. 도구를 제작하고 막 뭔가 이 세상을 다 이렇게 분리해내고 분별해내고 계산해내고 이런 방식으로 발달해 왔는데 거기에서 지성이 자기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래서 그 지성의 작동이 극대화됐을 때 이제 잃어버린 게 뭐냐면 그게 어떤 충만한 인격성 같은 거죠. 그러니까 베르그손이 여기에서 퍼스널리티, 인격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항상 이 지속 속에 있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파편화되어 있다는 거지. 그럼 이제 이런 조건 속에서 지성은 어떻게 자기를 넘어갈 수 있지? 그거를 지금까지 앞에서 얘기했던 이 생명의 원리에서부터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덕과 종교가 일단 어떤 원리로부터 분화되는가를 설명하고 그런 설명에 비춰서 지금의 우리 사회가 어떤 한계에 부딪혔는가라고 하는 걸 이제 행간에서 보여주고 그러면서 자기 한계에 직면한 지성이 자기를 넘어서 이제 그 넘어간다고 하는 지점에서 이 베르그손이 얘기하는 게 바로 창조적 정서, 우리 책에 감동이라고 얘기한 거 있죠. 창조적 정서를 어떻게 개발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 창조적 정서라는 게 지성을 둘러싸고 있는 구름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구름이라는 게 본능이기도 하거든요. 지성이 아무리 발달해도 지성이 애초부터 분화되어 나온 건 약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동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해낼 수 있는가? 이제 그게 열린 사회라고 하는 데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1장에서 내내 했던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의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의무라고 부르는 것들이 저 위에 이성으로부터 절대적인 이성이라든가 어떤 정언 명법으로부터 주어진 거라고 보는데 반대하죠. 베르그손에게는 의무는 뭐예요? 그건 자연의 필연성이에요. 왜? 어디에서 요청되는 자연의 필연성이에요? 지성이라는 건 이렇게 그 해체적 경향이 있다고 나오죠. 지성은 분리한단 말이에요. 나, 너, 이것저것 이렇게 분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분리해가지고 개인화되는 것이 이 자신에게 좋지 않죠.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이 자연적인 존재는
이 동물은 더할 나위 없고 자기 혼자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죠. 혼자 고립되어서 살아가면 자기가 다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는 불안감을 자연은 극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속에는 뭐가 있느냐? 같이 어울려서 살도록 하는 게 자연의 본성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르그손에게는 사회는 인위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자연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본성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범죄를 저지른 인간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보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사회에서 고립된다고 하는 것이 그에게 더 치명적인 두려움으로 다가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를 구성하고 사는 건 개미부터 꿀벌부터 가장 단순하다고 하는 저 막시류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그거는 공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자연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 자연의 본성은 함께 살기를 요구하죠. 의무는 거기에서 시작된 거야. 그냥 지킨다. 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이 요구한 사회성 속에서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필연성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성은 그럼 뭘 하느냐? 이성은 저 위에서 우리에게 도덕을 명령하는 게 아니라 이성은 사후적인 정당화를 해줘요. 베르그손이 보기에는 이성에서부터 출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발생적인 차원에서는 이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의무라는 것은 금지의 형식을 띠는데 그 금지의 형식은 우리가 이 개인의 의식을 넘어서 이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갖게 되는, 누구도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그 자연적인 본성으로부터 도출된 우리의 오래된 관습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지키면 나한테 별로 안 좋으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여기서 지키고 살아가는 게 나에게는 더 도움이 되니까 지키는 것. 그런 점에서 일종의 관습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런 관습 체계로서의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2장은 종교가 어떻게 분리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일단 뭐 종교 얘기는 다음에 하고, 근데 종교가 분리되는데 이게 원시 사회로 가면, 그 이전 사회로 더 가면, 그러니까 인간의 사회가 더 복잡하게 분화되기 이전의 상태로 가면 그 관습,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건 일종의 지켜야 하니까 지키는 관습 같은 겁니다. 그 관습에서 관습하고 종교가 참 이렇게 거의 하나로 수렴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분화되기 이전의 사회, 그걸 이제 원시적 사회라고 부른다면 그 사회에서는 관습하고 종교가 하나야. 그런데 더 복잡하게 분화된 사회로 갈수록 관습하고 종교가 이렇게 분화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복잡한 사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개체가 다른 개체들과 더 분리가 되죠. 복잡하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도구 제작하고 뭘 발명하고 이래가지고 인간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더 외재화될 수밖에 없는 사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는 원시 사회하고 다르게 이제 훨씬 더 해체적인 경향을 띠죠. 개인적인 것이 더 고립된다는 거예요. 그 개인적인 것이 고립되지만 여전히 개인은 이 사회라는 것을 벗어날 수 없는 이 필연성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간극이 너무나 커지는 거야. 그 개인과 사회의 간극이. 그걸 이제 베르그손은 간격이라고 얘기하죠. 개인적인 의식과 사회적 의식 사이의 간격. 그래서 이 간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요청된 게 뭐냐? 그게 바로 이제 지난번에 들려지글 읽을 때도 나왔는데 우화적 기능이라고. 우리 책에서 우화 본능, 뭐 우화 기능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우화 기능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 해체적 경향을 가지고 있는 지성이 이 사회적인 것과 합치되기 위한 잠재적 본능으로부터 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 의식과 사회적 의식의 그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출현하게 되는 게 우화적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회에서 무언가를 막 명령하는 이 의무에 따라서 살아가는 건데 이 아까 원시 사회에서는 종교적인 것과 종교적인 감정은 그러니까 베르그손에게는 이게 뭐냐면 어떤 것과 일체가 되는 감정이 아주 쉽게 말하면 일차적으로는 어떤 것과 일체적인 일체를 이루는 그런 감정이고 물론 이 종교적 감정도 또 고차원적인 감정이 있습니다만 가장 밑바닥에서는 내가 나를 둘러싼 세계와 분리되지 않는다는 어떤 감정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감정이 복잡한 사회일수록 서로 막 외재화된 관계 속에서 실종되잖아요. 그래서 그 간격을 메워서 이제 분화된 해체적 경향으로 나아가는 지성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 지성을 둘러싸고 있던 혹은 지성과 함께 가고 있던 그 잠재적인 아직 현실화되지 않는 본능이 뭔가를 만들어내. 우화 기능을 통해서 만들어내. 그게 바로 종교예요, 종교. 그러니까 여기서 우화 기능이라고 말하는 게 종교하고 연결되는 건데 이 이야기하기의 기능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인과를 지어서 어떤 사건을 설명하거나 실제로 그런가 안 그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길을 가는데 돌이 떨어졌다. 돌이 왜 떨어졌는가? 그냥 돌이 떨어져서 맞았다. 이거는 기계적인 세계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돌이 떨어졌다 그러면 저 사람이 죄를 저질러서 그렇다라거나 뭐 이렇게 인과를 갖다가 그걸 붙이잖아.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어떤 허구이기도 하고 뭐거는 조작이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메꿔서 이 세계와 이 세계를 다 기계적으로 분리해서 지성이 하듯이 그렇게 보려고 하는 것을 이게 보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다. 그러니까 도덕과 종교가 이제 같은 원천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지성의 발달과 더불어서 도덕과 종교도 분화되는 거거든요. 지성을 더 발달시키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전체에 대한 내러티브를 사실은 실종하는 거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실종된 것을 다시 메꾸는 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르그손에게는 종교는 꼭 저차원적인 원시사회의 특징이 아니에요. 그리고 종교가 뭐 종교가 됐든 뭐 도덕이 됐든 그것을 꼭 합리성으로만 설명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자연의 본성이 우리에게 요구한 어떤 상황 속에서 요구한 거기 때문에 그게 꼭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무의미하고 그것이 어떤 이성에 의한 합리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무의미한 거죠. 사실은 그건 막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장에서도 인간이 살았던 일에 종교적인 것이 왜 사라지지 않을까? 이거를 이제 그렇게 종교의 발생적 차원에서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쭉 봤던 게 그 사회, 우리가 이 유기체잖아요. 우리의 몸은 유기체도 그렇고 사회도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면 유기체적이라고 할 수 있죠. 베르그손은 꼭 사회를 유기체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우리의 어떤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이 의지를 가지고 이때 자유의지는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는 존재들이 나름대로 그 관계성 속에서 뭔가 전체적인 거를 조직하잖아요. 조직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습관을 형성하죠. 그래서 굳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캐묻지 않아도 그냥 습관에 의해서 전체가 재생산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회도 유기체적인 표현이라고는 얘기할 수 있죠. 어쨌든 그렇게 우리 사회를 전체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관습이에요. 관습. 관습은 뭐다? 습관이다. 필요에 의해서 이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지성의 기능이었는데 거기에는 지성도 있지만 그거는 일종의 본능적인 거랑 결합된 지성인 거죠. 근데 그것이 계속 자동적으로 축적이 되면 그럼 당연하게 해야 되는 관습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일종의 필연성인 것처럼 우리에게 이제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우리 천성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무라는 것도 그걸 반복하는 과정에서 그 사회를 끊임없이 재생산해내는 일종의 필연성 같은 것이 된다. 이게 이제 앞에서 1장에서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의무라고 부르는 거는 뭐냐? 일종의 필연성에 대한 감정이죠. 다만 그 필연성에 대한 감정은 뭐를 수반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안 지키려면 안 지킬 수도 있다는 이거를 같이 동반하긴 하죠. 우리가 의무를 수행하지만 의무를 수행하면서도 의무에 반항하고 싶다고 하는 거가 이렇게 늘 존재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존재하진 않지만. 그래서 그 의무에서 이게 필연성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하는 의식을 동반하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걸 동반하는 필연성에 대한 감정, 이걸 의무라고 한다. 맨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예요. 앞에서 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는 그렇게 해서 보면 이제 사회의 전체에 귀속되려고 하는 자연적 본성이 일단 의무를 만들어냈다 그랬죠. 그런데 그 본성이 이 지성의 방향으로 인간이 진화를 하잖아요. 지성의 방향으로 진화한 인간에게는 또 한편으로 그 사회에 귀속되려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뭐가 있어요? 내가 거기에서 나의 개인적인 의식을 갖고 빠져나오려고 하는 감정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거죠. 지켜야 해와 빠져나가고 싶어와 이게 언제나 혼합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창조적 진화에서 인간의 인식이 어떻게 지성으로 발생했는가를 창조적 진화에서 설명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능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기가 이렇게 작용해야 하는 물질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거라면 지성은 뭡니까? 직접적인 인식이 아니죠. 그거는 표상들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본능과 지성은 이런 방식으로 분화되어 왔어요. 그래서 지성을 가진 존재는 그 방향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뭘 제작을 한다 그랬죠. 관계에 대한 간접적, 표상적 인식이 지성이 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유추를 통해서 제작을 한다. 그러니까 본능을 가진 동물들도 도구를 사용하긴 하지만 걔네들은 그 도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가면서 어떤 기계를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잖아요. 이게 이제 지성을 가진 인간들의 진화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지성의 인식과 본능의 인식은 뒤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지성을 아무리 분화시켜 간다고 하더라도 지성의 주변으로는 언제나 본능이 이렇게 빛처럼 성운처럼 둘러싸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 자, 그거 하나 일단 환기시켜 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인간은 이 자기의 개인적 차원에서 이제 의지를 발휘하고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런 의지는 언제나 이 사회라고 하는 거대한 필연성 속에서 또 발휘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그 실존 자체가 이 거대한 사회의 습관을 자기의 천성처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회를 구성하는 게 자연적 본성이라면 그 사회 속에서 의무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도 일종의 우리의 천성 같은 거지. 자, 그러고 살아가는 인간 사회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사회에서 그래, 내가 이 사회에 어긋나지 않게 사회를 따라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은 필연성으로서 주어져 있지만 그 필연성의 내용이 뭐냐에 대해서는 그건 주어져 있지 않죠. 사회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내가 따라야지. 이건 의무가 필연성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것을 따라야 되느냐 라고 할 때는 그 의무의 내용은 주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지성이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 관습들은 전체성을 유지하는 필연성인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제 어떤 사회를 형성해야 되느냐, 어떤 의무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은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제 그 지점에서 뭘 의무로서 요청하고 어떤 것을 정의로서 요청하느냐, 이게 사회의 진화, 인류의 진화의 과정에서 역동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거는 선언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무냐, 어떤 정의냐는 건 선언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고 이제 그것이 만들어져 가는 요 과정 속에서 창조를 필요로 하는 거죠. 전체적인 구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도덕적인 의무, 베르그손에게는 도덕적 의무라는 것은 이 개인적 자아하고 사회적 자아가 갈등하기도 하고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지성은 자기의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반성적이기도 하죠. 반성적이기도 하고 아니면 뭐를 계속 수행하면서 정당화하기도 해. 이 정당화하는 게 이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 완전히 합치되지는 않는 관계 속에서 개인적인 자아와 사회적인 자아가 함께 공존하는 게 인간의 실존이죠.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저 심층의 차원에서 자기의 충만함을 느끼는 거는 그 인격적인 거죠. 앞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지켜야 하는 거를 지킨다라고 할 때는 그 자기의 전 인격이 합치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약간 표층적인, 그냥 따라야 할 것을 따르는, 그거를 왜 그런지도 모르면서 꼭 그것이 나의 인격과 합치되지 않더라도 이게 표층적 자아를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그 표층적 자아가 일종의 사회적 자아예요. 그렇다면 저 심층의 자아라고 하는 건 인격적인 통일성을 이룬 자아인 거지. 이 두 자아가 언제나 둘 사이에 간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간격이 발생할 때 이제 그 간격이 너무나 커지거나 그 간격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 못하면 굉장히 사는 게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사회적인 자아에 밀착시켜라. 그 다 저 밑바닥에서 뭔가 나의 충만함이라든가 내 인격적인 완전성 이런 것들을 갈망한다고 하더라도 아니야. 그건 사회적인 것과 그것이 어쨌든 일치되지 않을 때는 살아가기가 힘들어 라고 하면서 계속 이 개인적인 자아를 사회적인 자아에 일치시키는 역할, 일치시켜야 할 정당성을 만들어주는 게 그게 이성이에요. 베르그손에게는. 그러니까 베르그손에게는 이성이 인간의 도덕을 명하는 어떤 절대적인 차원의 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성이 개입해가지고 사회적 자아에다가 개인적 자아를 일치시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되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것이 평범한 거고, 뭐 이런 거라고 설득을 하는 걸 이성이 하는 거죠. 정당화하는 게. 그래서 이성은 의무를 산출하지 않는다. 이게 칸트하고 달라지는 지점이에요. 이성이 의무를 산출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욕망이나 개인적인 열정이 사회적인 자아와 갈등을 일으킬 때 사회적인 행위들의 이 개인적인 것을 통합시키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성이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단어로 하면 표층 자아와 심층 자아, 이건 거예요. 그런데 이 간격은 근본적으로는 좁혀지지 않는다. 좁히려고 아무리 이성이 설득을 해도, 그러니까 그게 거의 못 느껴지는 사람, 그 간격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개인적 자아가 사회적 자아에 일치하는 사람은 그냥 사회적으로 원만한 삶을 살아가겠죠. 근데 이제 이게 간격이 넓으면 범죄자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 또 한편으로는 그 개인적인, 저 심층적인 자, 그 심층적인 자가 저 사회적인 자를 뚫고 나오는 어떤 창조적인 정서성과 연관되면 그건 예외적 개인이 되는 거지. 범죄자도 예외적이긴 예외적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심층적인 통일성이라든가 창조적 정서라기보다는 그 사회적 자아를 부정하는 자아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베르그손이 얘기하는 예외적 개인은 그 사회적인 자아, 즉 표층적인 자아를 변환시킬 수 있는 창조적 힘을 발현하는 존재들인 거지. 요게 구분될 뿐인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 갈등을 느끼더라도 대충 어떤 이성의 정당화 기능에 의해서 우리의 개인적 자아를 사회적 자아에 이렇게 통일시키면서 환원시키면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사회적 자아로 살아가게 하는 사회적 압력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거를 사회가 질서 지어지고 통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베르그손이 보기에 그런 사회에는 오로지 그렇게만 이루어지는, 그래서 사회의 질서와 관습이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사회는 굉장히 정적이고 닫힌 사회인 거예요. 그 닫힌 사회에서는 뭐가 강조가 되겠습니까? 거기서는 관습 체계가 강조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회가 열린 사회예요. 열린 사회는 창조적 정서가 중시되는 사회이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말을 닫힌 사회, 열린 사회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베르손이 얘기하는 건 닫힘에서 열림으로의 도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 도정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변곡점 같은 게 예외적 개인인 거고. 그래서 1장에 이제 그 얘기가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들이 쭉 나왔습니다. 138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 예외적인 특권적인 영혼들이라고 나오는 그 존재들은 위에서 8째 줄에 보시면 창조적 노력의 본질 자체로 보이는 사랑을 원본적 형태하에서 보여준다. 요 말 나오죠. 이 특권적인 영혼들은 창조적 노력의 본질 자체로 보이는 사랑. 이 특권적 영혼들의 창조적 정서는 한마디로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창조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원본적 형태하에 보여준다는 건 관습적이고 자동적인 게 아닌 거지. 정말 창조적인 에너지로서 분출한 거예요. 이게 어떤 차이가 현실화된 상태인 거지. 잠재성이 현실화된 거거든요. 습관적인 걸 재생산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원본적 형태하에서 보여준다. 그래서 이 특권적 영혼들이 고양했던, 그리고 생명성의 충만한 분출이었던 창조적 감동들은 이들 주변으로 퍼져나갔다. 그래서 그 특권적 영혼들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창조적 정서는 언제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모방적 실천을 유도합니다. 단 그 모방적 실천은 의무감이라든가 이런 외부적으로 따라야 한다라는 명령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자발적으로 따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라고 하는 열광에 의한 모방적 실천을 유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회가 그럴 때 한번 역동적으로 출렁하겠죠. 그럴 때 닫힌 사회가 열린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 퍼져나갔다. 그래서 이제 아래아래 오늘날 이 위대한 훌륭한 인간들을 생각함으로써 이들을 소생시킬 때 우리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그들의 운동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이것은 강제력이 아니고 일종의 저항할 수 없는 매력. 따르지 않을 수 없게 하는 힘. 저항할 수 없는 매력. 이런 거다. 매력을 느껴야 따라다니기도 하죠. 근데 이 두 번째 힘은 첫 번째 힘과 마찬가지로
설명할 필요는 없다. 당신은 본능에 대칭적으로 상응하고 있는 습관들에 의해 행사된 반강제력을 자신에게 부여하지 않을 수 없고 당신은 감동 자체인 영혼의 이 고향을 설정하지 않을 수 없다. 자, 요 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누가 나에게 시키지 않더라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매력에 내가 끌리는 거죠. 그런데 사회가 그렇게 끌리는 창조적인 영혼들이 어떤 창조적인 정서를 폭발시켰단 말이에요. 원본의 형태로서. 그런데 그 폭발시킨 것들이 그 자체로 이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등장을 해서 사랑을 하라고 가르쳤다. 부처님이 모든 것이 공하다. 뭐 이렇게 가르쳤다. 그냥 가르치고 그 존재들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만을 감화시키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사회가 그 가르침에 물들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창조적 정서는 또 지성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이도록 한 건 결국 사도들이지. 부처님을 부처님이게 한 건 그 제자들 아니에요? 경전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경전이라는 것은 최초의 폭발한 창조적 정서 자체는 아니죠. 그게 또 일종의 도그마화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캐논이 된다고 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위대한 영혼들의 그 힘이 다시 또 습관들에 의해 행사된 반강제력.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배웠다. 그 매력에 끌리지만 우리의 습관이 더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건 알지만 습관에 굴복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이 말씀하신 삶을 또 하나의 습관으로 만들어야지. 자기에게 또 어떤 강제력으로서 부여해야지. 그래야 그게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창조적인 정서도 지성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지성이 자신의 그 분화하는, 공간화하는 것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는 매몰되지 않고 지성 자체가 또 다른 자기 진화를 꾀하려 그러면 창조적인 정서를 필요로 하고 창조적인 정서는 이런 맥락에서 또 지성을 필요로 해요. 그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맨 끝에 첫 번째 경우에 당신은 원본적 의무를 가지며 두 번째 경우에는 의무에 연장된 어떤 것을 갖는다. 그래서 모든 창조적인 정서에 우리가 고양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것을 또 다른 의무로서 만들어가는 것은 그거는 또 지성인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사회가 그런 방식으로 변화해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경우에서 당신은 고유하고 전적으로 도덕적이지 않은 힘, 도덕론자들이 발생하게 할 필요가 없었던 힘들 앞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도덕의 기원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초월적 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기존의 의무 체계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기존의 의무 체계에서 벗어난 것들을 따르게 하는 거, 이건 다 뭐냐면 어떤 힘이에요. 그 힘이라는 게 바로 약동하는 에너지인 거죠. 에너지. 약동으로서의 에너지, 생명력 이런 것들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철학자들은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지성에다가 이제 언제나 뭘 따라야 해라고 의무가 되어야 하는 것들을 표상들을 따로 부여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성이 그렇게 지성을 인도해야 해 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아래에 내려가 보시면 139페이지 아래에서 일곱째 줄에 근원의 이원성을 다시 세워보자. 이 근원의 이원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열망과 지성이에요. 열망과 지성. 애초에 근원에는 그 약동 속에 지성으로 분화하면서 그 지성으로는 또 완전히 환원되지 않는 어떤 에너지 이런 것들이 언제나 근원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근원의 이원성이라고 부른 게 그겁니다. 지성과 창조적인 에너지, 창조적 정서라고 부르는 것들은 두 가지가 근원에서부터 섞여 있다.
그래서 이원성 자체는 이제 어떻게 풀었어요? 사회적 압력. 사회적인 압력에 따라서 의무를 지키고 살아가는 요게 하나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사랑의 약동. 이 사랑의 약동은 그런 압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 힘의 분출이죠.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생명의 보충적 현시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건 다 생명의 산물들이에요.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계속 그 상호 침투하는 것이 생명의 운동이다. 그 생명의 운동의 이 노정에 도덕과 종교의 운동도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이 통일성으로 이것이 흡수되며 마치 지각과 기억이 우리가 순수 지각, 순수 기억을 분리해냈지만 현실 속에서는 기억으로 뒤덮이지 않은 지각은 없죠. 지각을 함께 가지고 가지 않은 독자적인 기억의 작용이라는 것도 없었죠. 현실 속에서는 언제나 그 두 가지가 다른 층위에서 결합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규범적으로는 기원에서부터 인간 종의 특징이었던 사회적 형태를 대체로 보존하는 데 적용되지만 그 사회적 압력이라는 게 종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보존하는 데 적용이 되지만 예외적으로는 새로운 종을 출현시켰듯이 이제 그 종의 보존 속에서 창조적 힘이 폭발하게 되면 그 종에서 또 다른 종이 분화가 되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각각이 창조적 진화의 노력을 대변하는 특권적 개인들 덕분에 사회적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 사회가 변화하는 것은 바로 그 지금 말하는 사랑의 약동을 현시하고 있는 특권적 개인들과 이제 그들에 대한 모방적 실천. 이런 것들이 사회적 형태를 마치 자연에서 새로운 종이 창조되듯이 사회의 변형을 야기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종교에서도 그대로 이제 반복이 될 거거든요. 뒤에 보시면 훈육과 신비주의에서도 그러니까 이 훈육과 신비주의가 뭐냐? 훈육이 사회적 압력에 따르도록 교육하는 방식이라면 신비주의라고 베르그손이 얘기하는 건 그 창조적 정서의 발현 이런 게 신비주의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그 성인들 있잖아요. 이 성인들을 베르그손은 신비가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신비주의자들. 그럴 때 이 신비라는 말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도를 말할 수 있다면 그건 상도가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에서 이게 정말 막 미스테리하고 너무 신비해가 아니라 이거를 딱 어떤 언어적 표상으로 붙들 수 있는 거를 넘어가는 그런 힘의 차원, 에너지의 차원이라서 그걸 신비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비주의가 뭐 미스테리에 이런 의미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의 열광에 따라 힘의 고양에 의해서 우리의 실천을 추동하는 거잖아요. 그게 신비의 방향이야. 근데 훈육은 사회적인 압력에 따라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지키는 이 차원인 거잖아요. 이 두 가지도 사회에서 언제나 이제 뭐가 더 두드러지냐의 차이인 거지 공존하는 거죠. 그래서 이 140페이지에 보면 이게 앞에서 말한 도덕의 이중적 근원이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오느냐 아니면 사랑의 약동에서 오느냐. 이게 하나의 방식이 훈육이라면 하나의 방식이 신비주의죠. 이 신비주의의 교육 방식이라는 건 뭐겠어요? 본인이 누군가의 삶에 감화되어서 자기의 그 전 삶을 변환시키려고 하는 어떤 의지, 노력 이런 거에 의해서밖에 신비주의는 교육될 수 없어요. 훈육의 방식하고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아래 나오는 게 이제 아래서 네 번째 줄에 보면 140쪽에 훈육의 길, 신비성의 길, 사람들이 의지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력을 갖지? 훈육의 길, 신비성의 길. 그래서 앞에 훈육의 길은 뭐예요? 비인격적 습관들로 만들어진 도덕. 이건 내가 저 심층의 자아와 합치되는 건 아니야.
근데 그냥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인격적 습관으로 만들어진 도덕을 주입하는 건 훈육이죠. 근데 신비성의 길은 뭐냐? 그거는 어떤 인격의 모방, 그 인격과의 정신적 통합과 다소간의 완벽한 일치.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지. 부처님처럼 사는 거고. 그래서 그 이제 맨 위에 원본적인 41쪽의 맨 위에 원본적인 훈육은 자연에 의해 의도되었던 것으로 집단의 습관들을 채택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 첫 번째 사회적 압력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사회적인 것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자연의 필연성으로부터 도출된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연에 의해 의도됐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주로 작동하는 게 닫힌 사회예요. 요런 방식이 작동하는 것, 닫힌 사회는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의 어떤 생존적 본능? 우리는 하나여야 돼. 우리는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야 돼. 요런 데 충실할수록 그거는 요 첫 번째 방향을 채택하겠죠. 그럴수록 닫힌 사회겠죠. 그러니까 사회가 닫힌 상태를 유지할 때가 되게 생존이 위협받는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외부에 적이 있으면 안에서 똘똘 뭉치게 되잖아요. 우리끼리는 절대 어기지 말자.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수준의 사회든 닫혀 있다고 하는 것은 진짜 생존 본능에 충실한 거야. 내가 죽을 것 같으면 이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되게 폐쇄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방식이 주가 되는 닫힌 사회는 대단히 생물학적인 본능, 습관 이런 거에 토대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배타적이 되기가 쉽죠. 그리고 그런 배타성이 뭘 낳느냐 하면 타자에 대한 공격성, 뭐 전쟁 이런 걸 낳겠죠. 베르그손이 본 게 아마 자기 시대에 본 게 이런 거겠지. 1차 대전 지금 경험하고 나치를 경험하고 있는 한복판에 있는 거잖아요. 이 책이 쓰여진 게. 그러니까 32년이니까. 닫힌 사회를 아마 자기 시대에 이렇게 마주했겠지. 자, 그래서 이 훈육은 자동적이고 개인이 집단과 반쯤 섞였다고 느껴지는 지점에서 저절로 개인과 사회가 어느 정도 동일시될 때 저절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사회를 따르는 것은 나를 따르는 거고 나를 위한 게 사회를 위하는 거고 이게 어느 정도 동일시가 됐을 때 개인과 사회가 이러면 자동적으로 이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의 도덕성은 엄격함을 뭐 충족시키고 이렇게 쭉 내려오시면 141쪽 아래에서 7째 줄에 이 방법은 비인격적인 것 속에서 작동한다 이랬죠. 이때 이제 비인격적이라는 게 저 심층의 저 지속과 무관한 어떤 차원. 이거는 순전히 그 생존의 위협 속에서 생존에 가장 많은 필요성을 투여한 어떤 표층적 자. 요거하고 연관될 때 첫 번째 방법이 수월하게 이루어지겠죠. 자, 그런데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이 이거를 보충할 텐데 우리는 이 다른 방법을 종교적 혹은 신비적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뒤에 글에서 쭉 넘겨보세요. 143쪽 넘겨보세요. 이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위에서 둘레 여섯 일곱째 줄. 사람들은 그 다른 어떤 것, 표상을 유지하고 표상에다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효력을 전달하고 특수하게 종교적인 요소가 되는 어떤 것을 도입하는 것.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아래 신비 체험이에요. 그 중간 143쪽 중간에 보면 신비 체험 나오죠. 그러니까 그 이제 앞에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계속 존재하는 표상을 재생산하는 거죠. 존재하는 표상을 계속해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거라면 저 두 번째 방법 있잖아요. 두 번째 신비주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표상 자체를 새로 만들어내게 해요. 그러니까 훈육의 방법을 따르는 그 사회적 압력하에서 우리가
계속 도덕을 재생산하는 관점에서는 이것이 올바른 것이다, 이것이 틀린 것이다 이런 게 표상이잖아요. 그 표상을 그냥 계속 굳히겠죠. 재생산해내면서. 하지만 어떤 국면에서 예수와 같은 존재가 있었다. 붓다와 같은 존재가 있었다. 그러면 그런 존재의 출현을 기점으로 이렇게 옳고 그르는 것에 대한 기준이, 표상이 약간 달라지죠. 그 이전에 옳았던 것이 옳지 않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의 그 표상이 함축하는 바가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후자의 길, 신비가의 길, 신비주의의 길은 표상을 만들어내는 근원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표상을 만들어내진 않거든요. 기존의 표상 속에서 작동하거든요. 근데 두 번째, 그 특권적인 영혼들에 의한 신비적인 방법, 요 길, 즉 열린 사회로 가는 그 길에서는 표상 자체가 새롭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열린 사회는 이 폐쇄성이 아니라 전체를 지속 속에서 관통하면서 그 전체의 진보를 열망 을 하는 게 열린 사회라 그랬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닫힌 사회하고 열린 사회는 그래서 정도의 차이가 아니다. 본성의 차이다 이랬죠. 닫힌 사회가 자신의 폐쇄성을 아무리 영역을 확장해봐야 배타적인 점에서는 똑같다 그랬죠. 근데 열린 사회는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이건 본성상의 차이기 때문에 아예 이것 자체는 다른 방식의 도약을 꿈꾸는 사회가 열린 사회예요. 이거는 폐쇄적인 것 자체를 열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닫힌 사회에서 베르손이 이제 이 전체를 통해서 제기하는 질문은 자기 현실에 대한 질문이기도 할 텐데, 어떻게 닫힌 사회에서 열린 사회로 도약할 것인가. 이 도약은 질적 도약이죠. 이 질적 차이니까 이 두 사회는. 자기가 폐쇄적인 사회에서 작동하는 사락을 아무리 확장시켜봐야 그거는 그냥 대동소이한 거라 그랬죠. 질적 도약이 있어야 돼. 그 질적 도약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앞에 특권적인 영혼들이 우리에게 주는 정서적 충격인 거예요. 그들의 그 정서가 바로 창조적 정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의 변환, 새로운 도덕으로의 변환을 가능하게 하는 건 더 절대적 이성이 아니에요. 베르그손이 생각하기에는. 그건 뭐냐? 정서예요, 정서. 이 점도 베르그손의 도덕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우리는 도덕을 언제나 더 절대적이고 더 필연적이고 더 보편적인 이성의 요청에 의해서 설명을 하지만, 베르그손이 보기에 도덕이 변화하는 것은 정서적 충격을 가져다 주는 어떤 사건에 의해서다. 그러니까 정서다. 우리는 정서적으로 충격을 먹기 전까지는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이 창조적 정서라고 부르는 특권적 영혼들이 그 약동 속에서 폭발시킨 아까 사랑의 약동이라고 한 거 있죠. 이게 창조적 정서인데, 그 창조적 정서는 지성도 아니고 본능도 아니고 그 지성과 본능의 관계를 변환시키는 어떤 차원인 거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닫힌 사회에서 열린 사회로의 질적 도약을 가능하게 하는 건 그런 특권적 영혼들에 의한 뭐라 그랬죠 아까? 정서적 충격. 이거 플러스 뭐가 거기에 이제 이걸 내가 지속적으로 그걸 모방하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자기 본성. 네. 인간이 자신의 본성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깨달음이 앞에서 창조적 진화에서부터 쭉 했던 것이, 이렇게 지속 안에 우리가 있다. 그 지속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직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속 안에 우리는 이 우주적인 기억을 내포한 개체로서 살아간다. 이 본성 자체가 나, 개체 이런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깨달음. 나는 저 근원에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그 깨달음. 이것이 더해졌을 때
이제 닫힌 사회에서 열린 사회로의 도약이 이루어지죠. 물론 한 사람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특권적 영혼들에 의한 충격과 그 본성에 대한 깨달음이 이게 이 사회의 성원들을 더 지배하게 되면 그러면 열린 사회로의 도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회는 도덕과 종교에 있어서 본성적으로 차이가 나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닫힌 사회는 닫힌 도덕과 닫힌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고 열린 사회는 열린 종교와 열린 도덕이 더 지배적인 사회인 거죠. 이 사회의 유형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가 열린 종교인가 뭐가 열린 도덕인가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닫힌 도덕에서 열린 도덕을 향해서 도약할 것인가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뒤에 쭉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특히나 사장이 이제 사장의 제목이 뭐냐면 사장의 제목이 이게 기계와 신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거를 여기다 그대로 적용해 보시면 되죠. 기계라는 게 이제 우리의 지성이 이 도구적 지성이죠. 관계를 인식해서 자기의 필요성에 따라서 행위하고 그런 존재들이 자기의 필요성을 더 확장시켜 가면서 관계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발명품들을 만들었죠. 이제 그 극한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기계적 사회라는 거예요. 현대적 문명을 이제 기계라고 대표한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과연 해방을 가져다 주었을까라는 질문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질문으로부터 어떻게 우리는 거기에서 이 닫힌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 지금 사회가 닫힌 사회라는 인식 그러니까 신비의 길이 아까 말한 열린 사회로의 도약의 길이죠. 신비라는 말이 좀 걸리실 수는 있겠지만 뭐라고 표상 불가능한 혹은 딱 규정돼서 표상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신비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베르그손이 역사를 초월해서 자 우리는 여기에 있는데 이걸 벗어나서 이런 어떤 표상 이러이러한 것을 지향하는 세계로 가야 한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또 하나의 도구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린 사회를 지배하는 열린 도덕, 열린 종교가 뭐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닫힌 사회로부터의 도약이 필요하다는 이제 그 신비라는 걸 창조적 사랑으로 얘기하죠. 창조적 사랑, 뭐 불교식으로 말하면 자비 이런 걸 지금 신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 사장이 마지막에 이 지금 베르그손이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일종의 진단과 어떻게 우리가 그 사회에서 열린 사회로 도약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가능성의 탐색 그게 4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장까지는 지금 중간에 종교 얘기가 많죠. 그래서 3장은 정태적 종교. 정태적 종교라는 게 주로 닫힌 종교를 말하고 3장의 역동적 종교라는 것은 열린 종교를 말해요. 여기 예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특히나 2장 같은 경우는 그 원시인의 정신구조라는 책을 쓴 레비 브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원시적인 사회와 지금 사회를 나눠 놓고 이 사회에는 이때고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입장에서 우리의 근원으로서의 원시 사회를 분석하는 거거든요. 근데 베르소는 거기에 별로 동의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원시 사회, 이른바 원시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하고 정신구조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인이냐 현대인이냐의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닫혀있느냐 열려있느냐의 구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레위 브린이 원시인의 정신구조를 보는 것들을 뭐 이렇게 저렇게 길게 얘기하고 종교학이라든가 사회학의 성과들을 하나씩 논증하다 보니까 양이 많아져서 그런 거지. 뭐 1장에서 말한 열린 도덕과 닫힌 도덕 얘기하는 것과 그냥 대동소이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2장의 맨 앞부분에 어떻게 도덕에서 종교가 분화되어 나왔는가. 이제 그 얘기를 조금 2장의 앞부분에 더 많이 하고 있다 뿐인 거지.
구조는 크게는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르그손에게는 아까 말했지만 사회라는 것은 언제나 닫힘 상태에서 열림 상태로, 그다음에 닫힘 상태라는 게 정체된 상태를 말하죠. 그다음에 열림의 상태라는 건 거기에서 계속 창조적 정서를 개발하려고 하는 어떤 개인들의 의지가 작동하는 사회를 말하죠. 근데 사회는 언제나 이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불안정적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범, 규칙, 규율, 의무 이런 것들도 그게 애초에 그 닫힌 사회의 특성이 아니에요. 모든 사회가 지니고 있는 의무나 법칙이나 규율 같은 것도 처음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그런 창조적 정세에 의해 변환을 거쳐서 지금 우리에게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고대라든가 중세로 가면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게 거기에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시대의 뭐 잔혹함이라든가 그 시대의 어떤 무자비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극복해온 측면도 있죠. 그런 점에서 모든 시대의 의무, 마치 우리의 현재적인 의식이 언제나 지각과 기억의 혼합물이듯이 우리의 지금의 의무와 규율과 관습 같은 것도 그 열림에서 닫힘으로 가는 노정 중에 생산된 그 혼합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딱 닫힌 것이다. 요거는 뭐 열린 것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아시면 되고. 그래서 사회적 질서는 순수한 지성의 산물도 아니고 순수한 합리적 이성의 산물도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가 순수한 이성과 지성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그 규율, 행위의 준칙 이런 것들은 이미 뭐하고의 관계를 깔고 있다. 한편으로는 지성 이하의 자연적 본능이 이미 거기에 들어있고 우리가 의무다 관습이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 지성 이하의 자연적 본능의 산물이기도 해요. 동시에 또 뭐의 산물이다? 그 지성을 초월하는 창조적 정서의 산물이기도 한 거죠. 요 사회는 그 힘들 사이에서 계속 요동치고 있다.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도덕과 종교를 이렇게 어떤 변화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면서도 근데 이제 종교 부분을 읽어보면 베르그손이 약간 어떤 인격신? 인격신을 이야기하는 기독교적인 것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 또 뉘앙스가 있어요. 들레즈는 그거를 아예 그냥 우주적인 차원이라고 자기가 해석을 해버리지만 베르그손은 인격신을 부정하진 않아요. 좀 묘해요, 이게. 열린 종교를 얘기할 때. 그래서 그 창조적 진화는 가톨릭의 금서입니다. 그건 진화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톨릭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근데 그 창조적 진화에 대한 비판보다는 이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은 조금 이제 그 사람들이 가톨릭 교도들이 읽기에는 어쨌든 종교를 완전히 부정하진 않는 자기네들의 유일신 종교를 어느 정도는 수용하는 듯한 모습으로 읽기도 하나 봐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조적 진화보다는 이 책은 조금 수용된다고 합니다. 비난이 덜하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진화로는 수용할 수 없으니까. 게다가 거기선 모든 근원에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읽다 보면 베르그손이 말하는 또 신을 말하거든요. 그게 생명 같기도 해.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어떤 맥락에서는 진짜 그냥 종교에서 말하는 신 같기도 해. 그게 약간 애매하게 섞여 있습니다. 뭘 중심으로 읽느냐에 따라서는 자기 마음이니까. 자, 일단 이렇게는 정리가 되셨죠. 지금까지 한 거는. 자, 그럼 좀 쉬었다가 이제 종교로 가볼까요?